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불안 세미나 10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행위화에 대한 개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위화, 액팅아웃이죠. 연극이라고도 합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행동화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입니다. 그린에이커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해석을 하든지 금지하든지 자아를 강화시키든지. 이것이 세 가지 방법이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녀는 아무런 환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감안하면 행동화를 해석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동화는 해석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화는 원래 그런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는 자신이 행동화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해석에 내맡기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이 어떤 해석을 하든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남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행동화의 그 해석에 있어서의 그 강조점이죠. 행동화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그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해석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체가 행동할 때 그 행동하는 의식적인 부분도 있고 무의식적인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부분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의식적인 부분은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것이죠. 그 행동화에서 그 무의식적인 어떤 그 욕망을 발견해 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체가 자신의 그 무의식적 욕망을 깨닫게 될 때, 지각하게 될 때, 그 존재적인 점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린에이커는 행동화를 금지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해석이 있고 그 다음 금지죠. 그럼에도 분석에서 항상 발견되는 일종의 대화적 금지들이 있습니다. 대화적 금지.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분석 중에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도 조치합니다. 사실 분석가가 어디에서든 자신의 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그것은 주체에게든 분석가 자신에게든 위험이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것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금지는 그 금지로 행위화를 개입할 때에는 위험이라는 그 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부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정한 그 이 부담을 자기가 감수할 것을 각오해야 돼요. 이것이 금지의 이 개념에 금지라는 그 개입 방식에 딸린 어떤 그 부수적인 위험이죠. 우리는 의사이고 좋은 사람들이므로 환자가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자의 행동화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동시에 많은 행동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그린에이커가 진정한 전의는 좀 더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혹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즉 모든 것은 전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밖에서 행동하러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 말입니다. 모든 것은 전의 상황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정석이죠. 정석이에요. 밖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그 분석가에게 뭔가를 갖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에는 의식적 메시지가 있고 무의식적 메시지가 있다. 예, 그걸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분석의 한 측면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고보험으로서의 측면이며 건강보험과도 관련됩니다. 분석 중에는 당기 질병이 드뭅니다.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경우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들은 거의 사라집니다. 장기 질병의 경우 사회에 분석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모두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신분석적 상담도 국가적인 보험 체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저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도 인군의 분석 비율을 보험료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환자와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분석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사고가 생긴다. 그렇게 될 때는 저 분석가가 분석을 잘못해서 그래. 책임을 돌린다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분석 탓을 하는 것은 분석의 본성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행동화이며 따라서 그것은 타자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분석이 진행 중이라면 그 타자는 분석가가 됩니다. 분석가가 그 자리를 맡기로 한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분석가의 책임, 법적 책임이죠. 자기가 수락한 자리가 부과하는 책임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어쩌면 제가 분석가의 욕망에 대해 말할 때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제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던져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아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저는 전의를 자아 강화라는 방향으로 길들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자아 심리학에서는 이제 자아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세 번째 대응 방식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그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체를 동일시로 이끄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주체를 동일시로 이끈다는 것은 주체를 상상계에 머물게 한다는 거죠. 분석가와의 동일시, 이거는 상상계죠. 락강에게 있어서 분석가와의 동일시는 상상계입니다. 이는 타자의 안에 있는 이상적 자아의 반영으로서의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가의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린트가 말한 진정한 조증 발작이 초래됩니다. 제 자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강화된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특징 지어진 분석의 끝에 이런 발작이 나타난다고 서술합니다. 이런 이 분석가와의 동일시라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갈 때 분석의 끝에 이런 발작, 즉 조증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A의 반란입니다. A는 소외되는 거죠. 대상에는 소외되고 그저 자아만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은 행위와에 대응하는 그 개입 방식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미나 10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